그렇지. 아이고 가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물리 시간에 파동 얘기는 좀 배웠어요? 뭐 파장, 뭐 진동수 이런 얘기는 알죠? 아. 파란색. 흰 거? 흰 거. 자, 보자. 오늘은 4장. 양자역학과 관련된 챕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자면 우선 거기에 1 파동과 빛. 그래서 첫 번째를 파동 웨이브. 자, 뭐 파동이란 말을 쓰죠. 그다음에 뭐 영어로는 웨이브라고 쓰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 자체를 그냥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에너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또 에너지가 뭐냐 이걸 또 이제 연력학적으로 정의할 필요는 있는데 그 나중에 그 고전 연력학 할 때 해보고, 우선은 파동은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파동이라고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파동을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보는 바로 그 파도겠죠. 파도 아시죠? 파도. 그래서 파도의 모습으로부터 이 파동을 이제 많이 영감을 받아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압 H 이쁘지가 않잖아. 다시.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그 녀석의 이제 뭐냐면 변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뭐 이런 식의 그 사인 그래프 등등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사인 그래프에서 그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진폭. 자, 진폭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 진폭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쓸 때 A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를 어디를 얘기하냐면 얘가 이렇게 넘실 이제 뭐 진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진동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가장 고 높이까지 가장 높게 올라가는 높이를 요걸 이제 진폭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중심에서부터 가장 낮게 내려간
요 위치도 또한 진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는 높게 올라가는 마루, 밑에 내려가는 요 사이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한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파장. 파장은 이제 영어 표현으로 웨이브랭스라고 하고 쓸 때 이제 그리스 알파벳 램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인접한 마루 사이의 거리, 요걸 이제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루와 마루 사이라고 하니까 여기나 아니면 여기가 마루가 되겠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 나오니까 사실은 뭐 가장 진폭이 0인 여 점에서부터 그 다음으로 진폭이 0인 뭐 여기를 또 파장 램다의 거리다 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어쨌건 이 파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웨이브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장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 주기. 자, 주기라고 쓰고 보통 쓸 때는 대문자 알파벳 T 이렇게 쓰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 파장이라는 어떤 개념을 정했는데 주기는 바로 저 한 파장의 길이만큼 이동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파장의 길이만큼 이동한 시간을 이렇게 이제 주기다라고 표현하는 거. 자, 그다음 네 번째 진동수. 그러니까 이게 뭐 딱히 무슨 이유들이 있는 게 아니고 웨이브에서 나타나는 여러 성격을 이제 표현하려면 몇 가지 개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학자들이 정한 거니까 뭐 그냥 그런 것다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뭐 전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언급은 해보겠습니다. 물리 시간에도 들어본 적들이 있죠. 네. 자, 진동수. 진동수를 이제 영어 표현으로 frequency라고 하거든요. frequency라고 쓰는데 이때 얘를 이제 줄여 쓰는 말이 frequency의 F라고 줄여 쓰는 그 책도 있어요. 물리학 책 보시면 이렇게 많이 줄여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리스어 알파벳 U. 이게 이제 읽을 때 이제 N, U 이렇게 읽거든요.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얘로 진동수를 이제 대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리고 뭐 나는 이 표현을 쓸 텐데 이게 꼭 나만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웬만한 화학 책들에는 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앞으로 진동수는 조수식이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 얘는 바로 1초 동안 이동한 보시다시피 파장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이 주기는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파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의 파형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움직인다는 말이 그 진짜 무엇이냐 그 뭐야 바닷가 가면은 파도 볼 수 있죠. 있잖아 이거 파도 넘실넘실 하잖아. 부산에는 바다가 많구나. 하여튼 어디는 가면 바다를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바다 가면 파도가 넘실넘실 하는데 그 파도를 그 바다에서 이렇게 보면 얘가 이게 넘실넘실 하는 건 맞는데 넘실넘실 하는 걸 넘어서 이게 넘실넘실 하면서 이게 나한테 온다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와. 근데 이게 나한테 오나 싶은데 내가 이게 눈을 한번 꾹뻑 감고 에이 이렇게 보면 얘가 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넘실넘실 하면서 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 운동이어가지고 이게 내가 넘실넘실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운동이라서 나한테 온다고 해도 이렇게 움직임이 설명이 되고요.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해도 움직임이 설명이 된다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파도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오는구나 한데 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결국 같은 걸 이게 달리 보여. 같은데 달리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 웨이브가 이제 어느 쪽으로 이게 왔다리 한다 이런 말이지. 물론 안 그런 애도 있어. 왔다 갔다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어. 그게 또 화학이나 아니면 원자 내부 그 어떤 에너지 준위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의 웨이브들은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고. 그럼 이제 이만했던 게 일정 시간 후에 이 앞하고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거리만큼이 그 다음 거리만큼으로 바꾸는 시간을 주기를 한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스톱워치를 딱 들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딱 관찰하는 거지. 관찰 딱 하다가 시작해가지고 1초 동안 얘가 슝슝슝슝슝 빠져나갈 수 있잖아. 슝슝슝슝슝 빠져나가는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바로 여기에 있는 진동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는 얘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를 본 거고, 진동수는 1초 한 다음에 축축축축 몇 개 빠져나가느냐, 그걸 카운팅을 한 거지.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 이렇게 이제 역수의 관계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요 진동수, 요거의 단위, 이게 이제 종종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될 거냐? 바로 초의 역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 주기가 보시다시피 시간이니까 얘가 단위가 초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의 역수니까 진동수는 초의 역수 이렇게 표현이 되죠. 초의 역수를 뜻하는 단위 체계가 한 가지가 더 있죠. 뭐 있죠? 헐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위가 있는데 거의 안 써요. 알겠죠? 그냥 이거. 뭐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이동 속력. 얘를 V라고 해보자. 속력. 아까도 얘기했듯이 웨이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슉슉 움직여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슉슉 움직여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속력. 자, 속력을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램다가 뭐예요? 램다 바로 파장이잖아. 파장을 램다라고 쓴 건데, 그 파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파장이라는 것도 일종의 거리죠. 그죠? 거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t, 주기잖아요. 그럼 주기도 일종의 뭐예요? 시간이죠. 그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 그거의 뭐임? 거리를 시간으로, 그것도 일종의 어떤 속력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를 다른 말로는 램다 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텐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이게 앞으로 자주 나와요. 자, 특히나 여기 시간의 역수를 이렇게 진동수로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의 역수를 진동수로 바꾸어 이렇게 이동 속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그 다음 8, 1, 2, 3, 4, 5, 그 다음에 1.2 빛. 우리말 번역은 전자기파. 영어 표현으로는 짜잔. 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원래 표현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예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자, 일렉트로라고 하면, 자, 여기까지가 전기. 자, 그리고 여기 매그네틱이라고 하면 자기, 웨이브 하면 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쟤를 그냥 그대로 직역한 게 전자기파, 전자기파. 그걸 이제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 빛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불 켜면 이게 환하잖아요.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얘를 그 정의를 하고 표현해야 되느냐. 물리학자들이 고심고심한 결과, 이제 사실은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뭐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눈에 보이니까 야, 이 의자다. 뭐 아니면 사람 손이다. 이게 빛을 이용해 본 그 대상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을 이용해서 뭘 볼 뿐인 거지 빛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나? 그 뭔가 환하다는 것만 알지. 빛 보면 저기 코가 있네, 눈이 있네. 이건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자체에 대한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녀석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연과학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런 학자들 저런 학자들이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그간 알려졌던 빛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표현하기 좋은 가장 적절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하나 그려드릴 텐데 뭐 나도 다 아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그린 게 진짜냐? 그렇다면 아무도 몰라. 왜냐면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껏 나와 있던 모든 성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렇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설명에 대해서 이 모델을 주로 쓰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그거 뭐냐? 자, 뭐가 됐건 이 웨이브는 요렇게 첫 번째 1 어떤 특징을 하나 가질까? 이 뭐냐면 기하학적 성격. 자,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어딘가를 이압하고 진행한다고 했죠. 쉽게 해서 뭐 여기에 어떤 광원이 있고 여기에 뭐 사람의 눈이 있어가지고 뭐 저기 반짝반짝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짜잔. 자, 이렇게 넘실넘실하는 전기파가 여기에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플러스 위상이 나타나고 한 번은 마이너스 위상이 나타나고 한 번은 플러스 극이 되고 한 번은 마이너스 극이 되는 이 보시다시피 그 전기파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기파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전기파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일종의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지구에서 지구. 떼고. 에잇. 이게 뭐냐면 전기파 맞아. 이게 맞는데 예를 들어 다른 말로 쓰면 이게 교류 전기장애. 교류 전기장. 그러니까 이게 예를 보면 여러분 저 물리 시간에 이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지? 이게 뭔가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 이건 뭐라고 하지? 이게 전기장이잖아. 이게 평행 전극판에서 그 물리도 배우고 있죠. 그래서 평행 전극판에서 이렇게 막 전기장 그리고 이렇게 전기장이다라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그린 최초의 사람. 패러데이예요. 네. 패러데이 맞아요. 패러데이. 네. 패러데이 이전에는 이런 그림이 없었어요. 이런 그림이 없이 그냥 무조건 수식으로만 표현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식만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좋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 개발한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예. 이유는 알죠? 왜 패러데이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했다? 예, 패러데이는 공교육을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라 이게 수학이 약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개념을 설명을 했던 거죠. 어찌 보면 참 대단한 학자인 거예요. 참 대단한 학자인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 표시를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전기장이 눈에 보여? 눈에 보여? 아니 평행 전극판에 전기장 너무 예뻐 이렇게 보이냐고? 아니 보일 리가 없잖아.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빛이 진행하는데 교류 전기장이 나타나는 걸 전기파라고 한 건데 지금 교류 전기장이 나타나. 그럼 이렇게 빛이 있으면 뭐가 넘실넘실하겠네? 뭐 빛이 어머 어지러워. 넘실넘실 막 이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냐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빛이 진행하는 경로에 어떤 양성자를 한번 놓아봅시다. 양성자는 무겁나? 그냥 전자라고 하자. 좀 가벼운 거. 왜냐면 관성이 너무 크면 또 안 움직이거든. 자, 전자. 그러면 여기서 교류전기장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얘가 처음에 다가오는데 만약 이 부분이 마이너스 전기장을 갖는다면 이 빛이 이 전자를 때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무슨 현상이 있어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청력이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이 빛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청력 때문에. 무슨 말 알겠어요? 밀려. 그러다가 이 빛이 여기를 이렇게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플러스인 부분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겠지. 그럼 플러스인 부분이 가까이 오면 이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밀리다가 앞으로 끌리겠지. 그리고 마이너스인 부분이 또 오면 또 뒤로 밀릴 거고 플러스인 부분이 진행해서 이리 오면 전자는 다시 또 끌릴 거라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제 도망가지 못할 어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도망가지 못할 전자라는 게 이제 누구냐면 보통은 이거예요. 여기 원자 이렇게 핵이 있어. 그럼 핵은 보통 관성이 커, 관성이 작아? 핵은 관성이 크지. 관성 크니까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잘 안 움직이지. 그럼 이 주변에 뭘 주는 거야? 주변에 이렇게 전자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전자가 이 교류 전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계속 여기서 뭘 한다? 이 빛 때문에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첫 번째 빛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저기에 있는 전기적 입자는 이렇게 빛을 흡수하면 어떻게 된다? 앞뒤로 진동 운동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진동 운동을 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해보니까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빛 안에 이런 식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교류 전기장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진짜로 이게 내 눈에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빛을 가만히 놓고 빛을 쪼으면 거기서 전기장이 막 흔들려. 그럼 왜 흔들리지? 아, 그럼 이런 게 있다라고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괜찮은데? 자, 뭐냐면 여기선 수직하게 딱 이미지 보이죠? 알겠죠? 수직하게 얘가 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한 번은 N, 한 번은 S, 한 번은 N, 한 번은 S. 보이시죠? 이렇게 뭐가 나타나냐면 교류 자기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류 자기장.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그 전기 모터 원리 알죠? 그 전기 모터 뜯어보면 안에 구조 알아요? 모터 뜯으면 자석들이 자석이 이렇게 꼬챙이 이게 말굽 자석 같은 걸 이렇게 꽂아 놓은 다음에 그럼 얘가 한쪽이 N극이고 한쪽이 S극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장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더라? N극에서 S극 이렇게 그리나? 자기장도?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진우라 맞죠? 이거 자기장도 N, S 이거 맞아요? SN이야 N 뭐야 자기장? NS 맞지? 이거 같아. 그럼 이제 말굽 자석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자기장이 여기서 N에서 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여기서 이 자기장의 방향을 이 중간에서 측정한다고 쳐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말국자석을 꽂아놓은 쇠꼬챙이 있지, 쇠꼬챙이. 쇠꼬챙이를 손으로 잡고 오르륵 돌려, 이렇게. 오르륵 돌려. 그럼 이 말국자석이 오르륵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이랬다가 막 이랬다가 이럴 거 아니야. 그게 교류 자기장. 무슨 말 알겠죠? 교류 자기장. 그러면 진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주얼에서 보면 뭐가 이렇게 또 여기서 넘실 이게 보이느냐?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아까 여기에는 정기적인 입자를 놨을 때 진동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시나 뭐 어떻게 된다? 바로 자기적인 입자. 그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또한 진동 운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 하면 역시나 빛을 흡수하면 어떤 대상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빛에는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이 섞여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교류 전기장 말이 기니까 전기파, 교류 자기장 말이 기니까 자기파. 그러면 전기파, 자기파 줄여서 전자기파.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엄청난 물리학과 엄청난 수식들이 있겠죠.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더 자세히 나도 잘 몰라요. 이거 뭐 이쪽은 다 물리학적인 얘기지라. 근데 이제 요런 의미다 정도만 뭐 나중에 좀 더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막 이야기가 번져 나가서 막 연결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요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그거 전자기파 이용한 무기 중에 EMP라고 알죠? 게임 해본 사람 많이 들어봤을 텐데. EMP가 뭐예요? 게임하는 사람 이런 말 많이 쓰고 EMP. EMP 뭐 줄임말이에요? 펄스. 바로 이제 일렉트로 매그네틱 펄스. 일렉트로매그네틱 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EMP라고 하는데 실용적으로 이걸 어디다 사람들이 쓰려고 하면 EMP 범이 뭐예요? 폭탄. 이게 왜 폭탄이 되느냐? 자, 뭘 자꾸 진동운동 시킨다며? 그럼 이게 진동되면 뭐가 발생하지? 그렇지. 이게 열로 바뀔 수가 있어. 무슨 열? 마찰열.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전자기파가 너무 고에너지로 가해지게 되면 그 전자기파를 받아들이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물질의 그 전자의 진동 운동이 너무 심해져서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걔가 원자 수준, 분자 수준에서 타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고에너지면. 무슨 말 알겠죠? 특히나 이런 그 전자들 중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갖거나 이런 것도 이제 보통 홀전자 물질들이 많은데 홀전자 물질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외부 전기장과 자기장에 아주 강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진동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열이 발생하고 주변이 타버릴 수가 있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적 세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빵 터트려요. 빵 터트리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빛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생명체 등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체 안에는 홀전자가 거의 없거든요. 홀전자가 있는 생명,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활성산소라고 해서 이게 호흡하다가 좀 남는 좀 쓰레기 산소들이 이제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만 사실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생명체 안에는 홀전자가 없어요. 생명체 안에 무조건 전자가 이게 페어링 되어 있어서 저런 전자기파의 영향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생명체들은 별게 없는데 바로 이런 컴퓨터,
뭐 전화기 아니면은 뭐 자동차 등등등의 금속을 사용하는 어떤 물건들 있죠. 그 안에는 금속에는 항상 홀전자들이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많거나 적거나. 걔네들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거기서 쫙 진동하면서 주변 금속으로 되어 있는 회로 부분이 다 타버려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한번 빵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컴퓨터 뿡 셧다운 돼요. 뿡 꺼져요. 전화기 빵 꺼져요. 그 다음 발전소 서요. 발전소에도 전기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전을 하기 위한 전기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올스탑 돼버려요. 바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딱 터지면 그 반경 보통은 한 2km까지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순식간에 구석기 시대가 돼요. 전화도 안 되고요. 통신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자동차 다 서요. 왜냐하면 요즘 자동차는 아니, 특히나 전기 자동차는 뭐 직방이겠네. 무슨 말 하겠어요? 전기장이 직방이겠네. 근데 사실은 원래 자동차는 전기적인 물건이었어요? 기계적인 물건이었어요? 원래 자동차는 기계적인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1960년대 이전 자동차들은 거의 100% 기계적으로 구동이 되는 거라 그런 애들은 화석연료 태워가는 거라 그런 애들은 전자기업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요즘은 휘발유로 구동되는 자동차도 그 안에 CPU 있고 컴퓨터 들어가죠. 왜냐하면 자세 제어 이런 거 다 컴퓨터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보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자동차들도요. 보면 아니 뭐 그냥 자동차다 하는 그런 자동차도 그 안에 보면 전자장비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다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이 다 타버려요. 그러면 올스탑이야. 올스탑. 그러면 생각해봐. 전기도 안 되고 전기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 컴퓨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자동차도 못 가고 그럼 뭐야? 구석기 시대를 할 수 있지. 그러면 만약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저놈들 내 가만두지 않겠어. 야 하는데 갑자기 번쩍 가면서 전화가 안 돼. 여보세요? 전화도 안 되고 막 갑자기 막 쟤네들 보려고 이렇게 막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카메라도 안 되고 막 무슨 말 하겠어요? 막 탱크 몰고 가는데 탱크도 쓰고 막 이게 무슨 말 하겠어요? 쟤한테 미사일 쏴야지 하는데 미사일도 푸시 뭐 끝나고 자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전쟁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 EMP를 지금 실전 배치하는 유일한 나라?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게 바로 뭘 이용하는 거다? 이런 빛의 성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대단하고 재미있는 무기인지라 게임 같은 걸 하면 되게 소재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하면 뭐 무슨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거 하면 EMP 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이런 거예요. 복구요? 한참 걸리겠죠. 그 일대 지역에 그 뭐냐면 모든 전자장비를 복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뭐 몇 달 뭐 몇 개월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끝장인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항복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바로 항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 EMP를 지금 우리나라도 개발 중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개발 중입니다. 당연히 얘는 만들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엄청 어렵겠죠. 핵폭탄보다 만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핵폭탄보다도 훨씬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도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한국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을 못 갖잖아요. 우선은 그렇다면 핵보다 더 강력한 걸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EMP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거 연구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쪽 연구는 100% 기밀이라고 들었어요. 100% 기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러다.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빛에 대해서 두 가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빛의 두 번째 성격. 자, 바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전달될 때 매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매질이라는 말, 여기서 매질이라는 건 뭐 쟤를 매우 쳐라 할 때 그 매질 그건 아니고요. 영어로 쓰면 이제 미디어
뭐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매개체, 화학에서는 뭐 용매, 뭐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뭐냐, 앞서 파동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근데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에서는 항상 보통은 매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파동 중에 그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바로 아까 맨 처음에 파도 얘기를 했잖아요. 파도도 뭐를 통해 에너지가 전달됩니까? 물을 통해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물이 없는데 파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파동으로 설명하는 현상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내 목소리, 이것도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내 목소리의 에너지는 어디에 실려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죠? 예, 공기에 실려 전달된다고 하죠. 그래서 진공 중에서는 소리가 들려 안 들어요? 진공 중에서는 완벽한 무음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공간은 시끄러워요. 우주 공간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예, 극도의 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질 자체가 희박하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경험하는 이런 웨이브들은 반드시 뭐 그 매개체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물리에서는 미디어, 매질. 그걸 이제 또 뭐 화학에서는 용매다 뭐 이런 뭐 비슷한 개념으로 쓸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얘는 빛은 뭐가 필요 없다? 매질이 필요 없다라는 아주 독특한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 매질 필요 없이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그것을 빛에너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빛에너지는 매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00만 년 전에 뭐 우주에서 뭐 일어났었던 뭐 초신성 폭발이 오늘 저녁에 뭐 어느 쪽 하늘에서 관찰될 예정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초신성 폭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초신성 폭발이면 아유 그래 뭐 별이 터졌나 보다. 뭐 아유 뭐 속상했나 보네. 이렇게 뭐 터졌네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또 지금 터진 것도 아니고 뭐 300만 년 전에 옛날에 터진 거래. 지금은 그게 있지도 않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그게 그러면 3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저 먼 공간을 거슬러 내 눈에 도달을 하는데 그게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눈에 들어오냐?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게 뭐가 필요 없어서 매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빛의 독특함 이어서 옛날 그 물리학자들은 빛도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빛이 전달되는 매질을 뭐 이서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그 이서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에테르는 일본식 발음이고요. 이서 진유르 이서 시작. 만술 이서. 뭐냐면 아니 뭐 여기 있어 이게 아니고 자 이거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에테르 에테르 알겠어요? 근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알겠죠? 이서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몰라도 돼요. 이거 거짓말이라서 몰라도 되는데 옛날 학자들이 얘만 없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너만 이상해. 그런 거 좋아해 싫어해? 사람들이 너만 이상해. 그러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너만 없으면 이상하잖아. 그럼 너도 빛이 매질이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찾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름만 붙여놓은 거야. 있어라고.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어가 있고 있으니까 있겠네. 하여튼 있고 있고 그걸 통해 빛이 전달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또 이제 각고도 아니고 뭐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아이고 저 개구라 하지 마라. 이런 거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빛은 전달될 때 뭐가 없다? 매질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녀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너지의 직접 전달.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빛이라고 하는 녀석의 또 중요한 특징이 된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빛의 이동 속력 역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빛의 파장을 빛의 주기로 나누거나 그리고 그 주기를 진동수로 바꾸거나 하면은 이동 속력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동 속력이 묘하게도 자 그럼 예를 들면 파도도 이렇게 좀 슬렁슬렁 오는 애가 있고 슉슉 오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 바다에 가면 파도가 항상 칠 것 같지. 바다인데 파도가 전혀 안 칠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 본 사람. 그게 있잖아요. 보기 어려워. 어디서만 볼 수 있냐면 바다 한 중간에 가야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쉽지가 않아. 이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나는 배를 오래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라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배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타봤어요. 일주일. 왜냐하면 내가 그 해군 사관학교 교수였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교수를 하기 전에 해군 사관학교 그러면 해군 사관학교 교수니까 군사훈련 이런 건 한 탱이도 없어요. 그럼 대신 이제 뭐 하냐면 해군 사관학교에 있는 그 생도들을 가리키는 거지. 걔네들 화학 수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해군 장교가 될 군인들한테 수업을 가리키는 교수인데 배 한 번도 안 타봤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해군 참모총장 지시로 그 해군 사관학교 교수들은 일주일 동안 그 배에서 실습을 해야 돼. 근데 실습도 아니고 견학이야 견학. 완전 재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견학에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체험 삶의 현장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야 그냥. 그러니까 물론 나도 군인 신분이긴 하지만 이제 대우가 달라요. 대접이 그냥 아유 왔어 뭐 이거고 뭐 터치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보는 거고 이제 다른 애들이 하는 것처럼 밤에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뭐냐면 그 경계도 서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 이제 함교에 가서 이제 작전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뭐 통신이 어떻게 보는 거야. 다 까먹었지만 그리고 막 미사일 발사대 뭐 이런 거 수직 발사대 이런 것도 보고 막 하는 거지. 그럼 그걸 한 번도 안 본 사람보다는 그냥 한 번 본 사람이 얘기거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군 참모총장이 기회를 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해군 함정 중에서 이제 1급함 이제 지금은 훨씬 우리나라 해군이 엄청 강해졌거든요. 우리나라 해군이 엄청 강해졌어요. 지금 곧 일본 해군을 압도하기 지금 일보 직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해군이 없어도 일본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일본뿐 아니라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북한은 이미 상대가 안 되고 러시아나 중국도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온다, 그들도 초토화예요. 만약에 우리를 건든다 그러면 그쪽도 구석기 시대가 돼요. 정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중국이랑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힘들겠지만 진다 하더라도 그쪽도 구석기 시대가 될 걸 각오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떤 상태죠? 러시아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군사 협력하는 뭐냐면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가 군사 협력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러시아랑 군사 협력 상태예요. 왜? 사실 러시아는 중국하고 관계가 적이에요. 러시아, 중국도 적이에요, 서로. 그다음 러시아, 일본도 적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나라, 일본 적이죠. 우리나라, 중국 뭐 껄쩍지근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 왜 적이라고 하면 좀 못하냐면 물건은 팔아야 되잖아. 우리가 중국한테 적이라고 하면 좀 그래. 왜죠? 물건은 팔아야 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물건은 팔고 드라마는 팔아야 되니까 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솔직히 좀 짜증났다는 게 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좀 껄쩍지근하다고 한 거야. 어쨌건 그러면 이제 잘 봐. 그렇다면 그 주변 관계를 보면 러시아와 우리나라 이해관계가 어때? 딱 맞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러시아는 수십 년째 지금 군사 협력 중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이게 발사체 개발할 때 러시아 기술을 많이 들여올 수 있었던 게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구소련이잖아요. 구소련이면 어찌 보면 과거 공산권인데 사실은 그런 나라임에도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가 있는 게 주변 다른 나라하고의 이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도 더 좋아져서 나빠져요.
더 좋아지죠. 왜? 미국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그래서 여러 나라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뭐 여하튼 그래가지고는 그 해군 이제 내가 이제 거기 이제 복무를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대한민국의 1급 해군 함정이면 좋거든요. 배도 크고. 근데 이 해군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배멀미예요. 배멀미엔 있잖아요. 장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차멀미 해요? 차멀미? 차멀미 있을 수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차멀미 할까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다가 이거 속이 너무 너글거려 막. 자, 운전하는 사람 차멀미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운전하는 사람은 내가 운전하는 방향과 혹은 뭐 가속도와 관성력을 내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뇌가 그걸 예상하고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배멀미가 아니 운전하는 사람은 차멀미가 없어. 그러면 배 운전하면 배멀미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 배멀미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멀미는요 수십 년 배 탄 사람도 배멀미가 있어요. 다만 그거를 견뎌내는 거예요. 배멀미는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 오래 타면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 배멀미 심하잖아요. 죽어요 진짜. 심한 있잖아요. 막 죽어. 근데 그걸 배를 오래 탄 선원이나 해군들은 그걸 견디는 방법을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창문이 있고 밖이 보이면 이게 배가 넘실넘실 한다는 느낌이 있지. 근데 배 안에도 창문이 전혀 없는 이런 격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작전 통제실이라고 해서 이 컴퓨터들하고 막 이런 것만 잔뜩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창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배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느낌이 이래. 뭐 진짜 정말 정말 그래요. 느낌이 진짜 막 야 진짜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배멀미가 살짝 주냐면요 그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몸을 좀 움직여주면 돼요.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몸을 움직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뇌 머리 안에 있는 이 내부 장기의 그 관성력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배의 움직임에 따라 몸을 같이 움직이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관성력이 좀 덜 느껴진다고. 그래서 배를 오래 타면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그 일기예보 할 때 뭐 내일 비 옵니다, 뭐 습도가 몇 프로에 이런 것만 듣죠. 근데 일기예보 할 때 항상 해주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오늘 서해의 파도는 1.5m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듣죠? 절대 안 듣죠. 근데 배 타는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기예보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 1.5m면요. 파고 1.5m면 내 몸이 1.5m만큼 올라갔다가 1.5m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죽어. 무슨 말이야? 죽어.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때 이 배는 크면 클수록 이 파도의 영향을 덜 받겠어요? 작게 받겠어요? 당연히 배가 크면 클수록 이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왜? 배 자체에 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군 함정은 그래서 배가 커야 돼요? 배가 작아야 돼요? 해군 함정은. 생각해봐. 내가 지금 전쟁하러 나왔어? 저 새끼들 죽여야 돼? 근데 갑자기 파도 쏘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자 그럼 전쟁에 못해.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럼 이 말은 해군 배는 무조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군 배는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클수록 작전 환경과 작전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커지면 커질수록 싸져요? 비싸져요? 배는 커지면 커질수록 무지막지하게 비싸져요. 그것도 그냥 뭐 2배 커지면 돈이 2배 이게 아니고 2배 커지면 배가 2배 커지잖아요. 그럼 10배 커져요. 가격이. 배는 커지면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해군을 키우는 건 돈이 많이 들어, 돈이 조금 들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국가의 수십 년간의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해군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해군 그 임진왜란 때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바로 농사예요. 농사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잡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 선조와 권율은 해군에 투자를 했다 안 했다?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온다? 임진왜란에 나와. 아니 그 난중일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보면 이 권율 개새끼 막 하면서 욕 엄청 나와.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욕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주변에 정치인들 다 까거든요. 이 새끼 나쁜 놈, 저 새끼 나쁜 놈, 막 왜 돈 안 주니까. 근데 유일하게 선조만 안 까요. 네, 선조만 안 까고 주변에 다른 신하들 있죠. 다 까요. 막 돈을 안 주니까. 근데 해군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해군은 배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배가 크고 돈이 많이 든다고 했지. 그래서 전쟁이 없을 때는 무조건 경제활동.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전라도 지역에 농지를 개혁한 거예요. 왜? 농지를 양반 소유가 되면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한 소유권이 이상한 농지를 정리를 해서 백성들한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세금 거두려고. 그런데 그게 결국 백성들한테는 좋은 일이 되겠어요? 나쁜 일이 되겠어요?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왜?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게 뭐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오로지 해군을 키워야 된다는 일념만 가진 진짜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해군을 키울까?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첫째 어떻게 돈을 버냐?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자. 첫 번째. 두 번째. 공공이익을 창출하자. 왜냐하면 경기도나 아니면은 뭐 경상도나 부산시나 시 자체 간의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전라 수영에서 가지고 있는 밭대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수군들을 평상시에는 훈련 안 할 때는 그것도 다 농사지어. 그리고 훈련 안 할 때는 나가서 다 물고기 잡아. 물고기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는 조선에 다 유통시켜. 유통도 되겠네. 배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임진왜란 때도 먹을 게 유통될 수 있었던 게 이순신 장군이 밥 깔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또 전국 유통시켰던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원균이가 그 말아먹죠. 칠천량 해장에서 해군 다 쓸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렇게 키워왔던 해군을 원균이가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죠. 어떻게 할게? 삥 뜯어요. 어떻게 삥 뜯냐면 반드시 배가 지나갈 길이 있잖아. 거기를 한국 수군이 지켜. 상선이 지나가면 야, 이리 와봐. 아주 예? 돈 예? 여기 왜군들 안 오게 지키고 있잖아. 돈 내. 해가지고 삥 뜯었어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배 12척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습니다 하면서 삥 뜯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위대한 영웅 같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진짜 성실한 공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임무를 하기 위해 이에 삥도 뜯고. 그리고 영화 명량 봤어요? 명량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막 수군이 도망가다가 잡힌 걸 이순신 장군이 쫙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돈을 안 준다며. 그럼 돈을 안 주니까 벌어서 해군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거기는 수군들의 복지는 어떻겠어요? 복지는 개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진왜란 때 가장 힘든 직업이 수군에서 노젓는 직업이 가장 힘든 직업이거든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 원균이가 지원을 안 해줬다며. 그럼 원균이가 뭐도 했겠어? 원균이가 뭐냐면 사람도 안 보내줬겠지. 그러니까 조선 팔도에서 제일 비리비리한 애들만 수군으로 온 거예요. 그럼 원래 비리비리한 애들이 여러 배 노젓으면 이게 배 노젓는 건 이게 이 노동이 엄청나거든요. 하다가 막 도망가. 근데 도망가지 못하게 밥도 주고 물도 줘야 되는데 줄 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어떻게 도망가면 죽여. 많이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속에 그 목 날아간 그 노군들 엄청 많아요. 이게 뭐 이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 뭐 어질고 인자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오직 이 수군을 보존하는 것, 알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그래서 난중일기에는 뭐가 많다고 했어요? 뭐가 욕 많다고 했죠. 두 번째로 많은 게 난중일기의 역할이 뭐냐면 난중일기는 그 7년 동안의 그 해군 수용의 이게 장부예요. 그래서 왜 물고기를 몇 근 팔았다, 그 다음에 쌀을 얼마나 수확했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난중일기에 다 기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록 있잖아요. 1도 안 틀려요. 1도 안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 7년 동안에 이걸 개인적으로 착복했거나 이용한 게 1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다 맞아요. 전부 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그것만 생각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누굴 죽이건 누구한테 삥을 뜯건 관심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백성한테 좋은 뭐 이렇게 평판을 듣건 그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갑자기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배는 커야 된다, 그렇죠? 배는 커야 된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파도 1.5m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요. 아니, 좀 힘들기 시작해요. 그런 상태에서 3m가 넘어가잖아요. 죽어요, 죽어. 근데 있을 때 3m까지 쳤었거든요. 근데 배가 큰데도 불구하고 3m 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다 누워야 돼요. 누워야 돼요. 그래서 당직 쓰는 사람은 앉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누워 있어요. 네, 하여튼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때 어느 날 내가 밤에 야간 당직을 설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교들은 야간 당직 안 쓰는데 한번 맛보기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밤에 다 잘 때 바깥에 이게 나와 있는 거야. 나와서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뭐냐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하고 내 동기하고 같이 보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하나도 안 쳐요. 그리고 달이 하나 딱 떠 있는데 그러면 바다니까 저딜 봐도 바다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라고는 우리 배의 빛과 저기 있는 달빛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도는 하나도 안 쳐요. 그러면 달빛에 반사된 그 고요한 바다 본 적 없죠? 그 바다가 있잖아요. 무슨 어떻게 다른 표현? 실크 같아요. 실크가 이제 그 섬유 중에 이게 실크라고 보들보들한 원단 있잖아요. 바닷결이 파도가 전혀 안 치면 이게 고요한 실크 같아 진짜. 그리고 거기를 지나는 우리 배에 이렇게 파도 있잖아요. 그것만. 그러면 배에서 진동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일체의 파도가 안 느껴져요. 진짜 이게 땅 위에 서 있나 할 정도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걸 내가 그때 당직 서면서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 기억은 아마 안 잊어질 거야. 정말 멋있더라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파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 천천히 치는 애들도 있고 빨리빨리 치는 애들도 있어서 이 보통의 매질을 통한 파동은 속도가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매질이 필요 없는 이 빛은 슉슉슉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되죠? 짜잔 하면서 항상 어떻게 되죠? 일정하다 라고 물리학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정한 빛의 속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패러데이를 만나서 둘 사이의 디스커션 속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평생 실험을 통해서 실험 데이터들을 보니까 빛의 속력이 변치 않고 항상 일정해야 이 모든 실험 데이터들이 말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걸 이제 20대였던 천재 맥스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이가 교수님 잠깐만요. 진짜 일정한데요?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건데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다른 파형들은 매질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속력이 달라질 수 있지만 빛은 어떻게 된다? 이동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러면 그 값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하죠?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일정한 빛의 속력을 그때는 V라 쓰지 않고 이렇게 C로 쓰는 거 아시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C는 램다 뉴 혹은 U는 램다분의 C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게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조금 쉬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아유, 좋아. 아이고.